어서 오세요. 만월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 쉬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름답게 생긴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이름은 선화. 16살에 시집간 선화는 혼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을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하얀 살결에 맑은 눈매, 갸름한 얼굴과 대비되는 풍만한 몸매를 가진 그녀는 고을에서 환한달이라 불릴 만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고운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과부란 이름은 그 아름다움을 칭찬보다 수군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처녀, 아니 과부는 여우같이 생겨서는 지아비를 잡아먹은 게 분명해. 젊은 나이이고 요사스러운 얼굴인데 남정네들이 어찌 가만히 있겠어. 분명 매일 밤 남정네들을 집으로 들일 테야. 선화는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한 채 친정집에 들어가 부모님과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화는 아버지와 장을 보러 저작거리에 갔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웬 행색이 남루한 한 총각이 상인에게 몽둥이질을 당하고 있었지요. 이 도둑놈의 자식아! 감히 감자를 훔쳐? 총각은 온몸에 모래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엎드려 있었고 얻어터져 피가 묻은 입가엔 감자가 반쯤 씹혀 있었습니다. 선화는 걸음을 멈추고 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엽전변잎을 꺼내 상인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많이 굶주려 도둑질을 했나 보. 사정이 딱해 보이는데 이 엽전 받고 노여운 푸시게나. 맡고 있던 총각은 선화가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고 두 눈엔 믿기지 않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끌끌끌! 내 이 정도면 노여움을 풀만하지요? 예끼 이놈아! 마님 덕분에 산 줄 알아라! 그 청년의 이름은 삼식이. 4년 동안 떠돌이로 살았고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던 사내였습니다. 선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이 상인에게 엽전을 쥐어주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삼식이가 선화를 붙잡았습니다. 마님,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나 염치 없이 간청드립니다. 마님 집에 머슴으로라도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땅을 파라면 파고 마님을 업고 다니라면 업고 다니겠습니다. 선화는 잠시 고민하다 이 총각의 눈에 담긴 간절함을 보고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에 종 하나 들이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에 삼식이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삼식이는 선화네 집에 머슴으로 들여져 선화네 집안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선화와 선화 아버지의 시중을 들었지요. 삼식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놓으니 행색이 남루하였던 총각은 없어지고 그럭저럭 봐줄 만한 외모에 장성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화가 갑작스레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역병의 징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화가 잡아먹은 지아비가 선화를 잡으러 왔다며 수군댔습니다. 선화의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였지만 도통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화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무당이라는 사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 무당을 삼식이와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이 무당은 잊을만 하면 마을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또 잊을만 하면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어느 날은 온몸에 털이 곤두설 만큼 정확하게 때려 맞추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헛소리만 늘어놓았지요. 무당을 찾아간 선화 아버지. 알고 보니 박무당은 무당이 아니라 의원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사람들이 잡신이 들렸다고 오해를 한 것이었지요. 무당님, 아니 의원님, 제 딸이 사흘 전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식은땀만 흘리며 병석에 누워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병은 흔한 병이 아니외다. 선산의 봉우리 꼭대기에서 자라는 하얗다 못해 눈부시게 빛나는 백초, 그것만이 이 화병을 끌어낼 것이요. 선산은 걸어서 15일, 가는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외다. 선화의 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딸사랑꾼이었는데 이 오락가락하는 박무당의 말을 듣고선 곧장 집으로 돌아와 고민도 없이 바로 선산으로 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삼식이가 말하였습니다. 대감님, 제가 가겠습니다. 선하마님이 저를 머슴으로 받아준 날, 저의 목숨은 이미 선하마님께 바쳤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선하마님이 없다면 제 목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삼식이는 백초를 구하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박무당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주 지독하고 혹독했습니다. 삼식이는 보자기 하나에 주먹밥과 말린 고기를 싸서 산길로 나섰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젖은 옷으로 벌벌 떨며 산속에 숨었고 밤마다 이리 울음소리에 손에는 돌을 들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4일째 외진 마을의 주막에서 물을 얻으려다 거렁뱅이라며 주모에게 쫓겨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길을 걷다가 깨끗해 보이는 샘을 발견했을 때만 목을 축일 수 있었지요. 7일째 발바닥에 물집이 다 터지고 헌집씨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산을 넘던 10일째 산길을 막던 산적무리를 마주쳤습니다. 삼식이의 짐은 보따리 하나였지만 무자비한 산적들은 이 보따리마저 빼앗으려고 했지요. 삼식이는 맞서 싸우다 얻어맞고 실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린 그는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린 배를 부여잡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13일째 삼식이는 가파른 낭떠러지에 발이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구르게 되었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선화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다시 절벽을 기어올랐고 15일째 마침내 선산 봉우리에 다다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듯 고고하게 혼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백초를 발견합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백초를 캐내고 산비탈을 데려와 다시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선화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만신창이 신고 갔던 집시는 어디 가고 두 발엔 피멍이 들고 손에는 백초가 들려 있었지요. 선화의 아버지 이대감은 삼식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가 반겨주었습니다. 네 이 녀석 삼시가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마음 닳도록 걱정했는지 아느냐.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어. 삼식이는 이대감께서 자신이 백초를 가져왔는지 물을 줄 알았건만 자신의 안위부터 살펴주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그간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 돌아온 설움이 한 번에 터져 이대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통곡해버렸습니다. 삼식이는 오래 울 새도 없이 선화에게 달려가 백초를 먹였지요. 일주일 후 선화는 병석에서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삼시가 개 있느냐? 마님 정령 깨어나신 겁니까요? 삼시가 다 들었다. 너가 날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다녀왔다고. 예, 마님. 저의 목숨은 마님의 것입니다. 마님이 없으면 저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선화는 울먹거리며 말하는 삼식이를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건 머슴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 후 두 사람은 빠르게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선화는 삼식이를 단순한 머슴이 아닌 정혼의 약속을 나눈 듯한 서방님처럼 대했고 삼식이도 곱디고 온 선화 마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은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화가 물장구를 치다가 미끄러져 삼식이의 위로 쓰러졌고 서로의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선화는 삼식이의 묵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화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고 했지만 삼식이가 그런 선화를 다시 품에 꽉 안고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선화도 이내 힘을 풀고 삼식이의 품에 안겨선 짐승의 뜀박질 같은 삼식이의 심장 소리에 귀를 갖다 대었지요. 이 일 이후로 다른 떨림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다 큰 처녀와 총각의 사랑은 순식간에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한편 선화의 병이 완쾌된 후 마을 사람들 중 신보가 고약하여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이방 조동출과 마을의 권세가 주만석. 두 사람은 평소에 과부가 된 선화를 자신의 첩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조동출이 탐욕스런 얼굴로 주만석에게 말하였습니다. 선아는 지아비를 잡아먹어 죽인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출신도 모를 머슴 한 놈을 홀리나. 이에 주만석이 맞장구를 치며 선화에 대해 신랄하게 욕지기를 하였지요. 천막한 게지. 네, 아무래도 수상해서 안 되겠네. 저 집 제대로 뒤집어 놓을 걸세. 두 사람은 선화에 대한 욕망으로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문을 조작하여 삼식이가 약초를 구해올 때 마을 어귀를 도둑질하는 불황아로 몰아붙였고 삼식이가 어렵사리 구해다 준 약초를 먹고 병석에서 일어나게 된 선아를 남자를 홀려 종으로 부리는 과부라고 비방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고을 관리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에서 관리 하나가 삼식이와 선아를 불렀습니다. 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지낼 곳도 연고도 없는 머슴과 함께 살아가는 과부라. 약초로 불치에 가까운 역병을 고쳤다 하는데 이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미신일 수 있다. 민심이 흉흉하여 내 너희들을 투옥시켜 신문을 할 것이다. 선화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하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어라 해명을 해야 할 텐데 겁을 먹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삼식이가 선화 대신 나섰습니다. 기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이 돌아다니며 매일 도둑질로 끼니를 연명하던 저를 마님께서 불쌍히 여겨 머슴으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마님께 거두어진 날 제 목숨은 마님께 바치겠다고 각오하였습니다. 제 목숨보다 중한 마님을 위해 괴짜라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 약초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님의 역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찾으러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지요. 마님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건 마님을 살리겠다는 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저를 구해준 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행한 일이 죄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대신 마님이 아닌 저를 내치시지요. 삼식이의 말이 마치자 그 자리에 있던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고을 약초 조달을 책임지는 관청의 상참판이었지요. 혹시 자네가 3년 전 봉화 산등성에서 쉬고 있던 거지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젊은이인가? 삼식이가 잠깐 놀란 후 대답하였습니다. 예,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날 산길을 지나다 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배를 오래 굶주려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저의 것을 나눠드렸지요. 그 거지가 나였네. 자네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먼. 천성이 선한 사람이야. 내가 그때 그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네. 그대 같은 이가 지금 이 마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을은 복받은 것이야. 상참판은 3년 전 약초 조달을 위하여 거지로 위장을 한 채 산을 넘고 있었지요. 챙겼던 식량이 다 떨어져 배를 굶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삼식이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상참판은 삼식이가 그럴 인물이 아니라며 오히려 선화와 삼식이를 모함한 조동출과 주만석을 신문하였지요. 조동출과 주만석은 모진 신문 끝에 결국 거짓 소문이라며 자백하였습니다. 조동출과 주만석은 허위투서와 무고 혐의로 관청에 의해 추방당하게 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두 사람의 집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조동출과 주만석이 추방된 후 마을은 잠시 술렁였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선화와 삼식이에 대한 수군거림은 어느새 사라졌고 사람들은 두 사람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 머슴이 선아마님에게 목숨이 구해지고 선아마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귀한 약초를 구해온 거라네.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대.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그 둘은 아주 잘 만났구만. 서로가 서로를 살렸어. 이제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과부와 머슴이 아닌 하늘이 점지해준 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선화는 병에서 회복된 이후 자신이 오랜 시간 틈틈이 배워온 자수 솜씨를 살려 작은 바느질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아낙네들의 치마끈을 꿰매주거나 손수건 끝에 꽃 한 송이를 수놓는 일에서 시작했지만 선화의 바느질은
선아와 닮은 듯 섬세하고 단아하여 곧 부잣집 아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선아 마님 손끝에서 수놓아진 나비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더라니까요. 맞네, 맞아. 아님의 손을 빌려 내 홀레 비단에도 꽃을 피우면 복이 온다 하였네. 삼식은 바느질방의 자리도 닦고 천짐을 나르고 장터에서 실타래를 사오는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작은 상점을 정성으로 가꿔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화의 수혜품은 고을 원님댁에도 납품될 정도가 되었고 삼식이도 바느질방 옆방에 작은 목공소를 열어 바늘꽂이와 장롱 손잡이 같은 소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 없이도 서로를 부부라 부르며 검소하지만 넉넉한 웃음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식이가 나무칼을 깎으며 선화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아니 선아. 난 지금처럼 당신이 자수 놓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대를 도우며 사는 게 제일 좋소. 혹여 더 바라는 게 있어? 아니요, 서방님. 서방님이 제 곁에 있는 지금이 제겐 더할 나위 없는 일입니다. 그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자수가 걸린 천막 아래 앉아 작은 주먹밥과 누룽지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당신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 이 실타래처럼 곱게 엮인 삶도 없었겠지요? 아닙니다, 선아. 하늘이 정한 인연은 언젠가 어디서든 다시 이어졌을 테지요. 저는 우리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제가 당신을 찾으러 갔을 거요. 선화는 단호한 삼식이의 말에 가슴이 설레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내 둘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듯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선화와 삼식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선화는 남편을 잃고 과부라며 손가락질 당하고 특출난 외모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지만 숨어 지내지 않았지요. 불쌍한 일을 지나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선화의 은혜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갚은 삼식이. 또 삼식이는 자신이 배를 굶주릴 때에도 처지가 힘든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지요. 여러분도 선화와 삼식이 같은 존재가 옆에 있으신가요? 만월이에게도 이런 사랑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만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